57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겨. 저자 권호현. 출판일 2018년 9월 10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삼성전자 경영자의 생생한 경영 철학을 배워보자. 책 소개. 삼성전자를 이끈 실질적 수장 권호현 회장이 전하는 생생한 경영 현장의 기록.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처음 삼성에 입사해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 권호현 회장의 33년 초격차 조직 경영 전략을 담은 초격차.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가 극심한 초경쟁 사회로 진입한 최근 10여 년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삼성전자를 이끈 장본인인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집념.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 레벨의 차이를 만드는 불변의 원칙들을 밝힌다. 리더, 조직, 전략, 인재라는 4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본으로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을 이야기한다. 한장 리더 탄생과 진화에서는 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고 탐구한 리더의 본성, 실천 덕목, 일하는 방식, 책임과 의무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2장 조직 원칙과 시스템에서는 조직도를 처음부터 새로 그리는 것, 부서의 명칭을 짓는 세세한 노하우, 인재 배치, 성과와 보상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내용들을 설명한다. 3장 전략, 생존과 성장은 초격차 전략의 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상황과 형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맥을 짚어주며 개선이냐 혁신이냐, 선택과 집중, 신규 사업 또는 적자 상황에서의 전략 등을 상황에 맞게 추구해 볼 수 있게 도와준다. 4장 인재 원석과 보석에서는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및 양성, 더 나아가 그들 각자가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입사원부터 중간관리자, 리더에 이르기까지 각각 어떤 훈련과 양성 방안이 적합한지 설명하며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고 진두지휘하면서 발휘한 리더십의 진면목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초격차는 단순히 시장에서의 파워나 상대적 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비교 불가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도록 구성원들의 격을 높이는 것이다. 기술 불모지의 삼성에 입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을 만들어낸 저자가 33년간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곳곳에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기업의 리더는 물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진화된 조직과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초격차 전략의 진정한 실체를 알고 활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권호현, 경영인. 2018년 현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자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이다.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가 극심한 초경쟁 사회로 진입한 최근 10여 년간 삼성전자를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시킨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로 높이 평가받는다. 1985년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삼성에 입사. 1992년 세계 최초로 64NVDRA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이후 삼성전자가 걷게 되는 초격차 전략의 실질적 토대를 닦았다. 2008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사업총괄 사장을 거쳐 2012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DS 사업부문장에 올랐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삼성전자는 2017년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에 오르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적이면서도 끈기와 집념이 강한 완벽주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전이나 불필요한 회의를 싫어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 2015년부터 3년 연속 국내 전문 경영인 최고 연봉을 기록하여 연봉킹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2017년 10월 경영진의 세대교체와 경영쇄신을 강조하며 일선에서 물러난 뒤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종합기술원 회장으로서 경영 자문과 인재 육성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저자 김상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와 에모리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과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전공인 신학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식견 또한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17년 연세대학교에서 개설한 그리스 로마 고전 집중 탐구 강의에는 천여 명의 수강생이 운집하여 인문학적 리더십을 배우기도 했다. 평소 탁월한 리더의 자질과 원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2017년 봄부터 2018년 여름까지 1년여에 걸쳐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과 단독으로 진행한 수차례 대담을 통해 초격차의 청사진을 그렸다. 이 책은 깊은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질문과 리더십에 관한 권오현 회장의 탁월한 통찰이 최고의 수준에서 만난 결과물이다. 지은 책으로 군주의 거울, 카라바조, 이중성의 살인미학, 마키아벨리 등이 있다. 인문학 확산을 위해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의 설립을 도왔으며 현재 인문학 고전 공부 모임인 루첼라이 정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최근 10여 년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삼성전자를 이끈 실질적 수장 권오현 회장의 조직 경영 비결. 저자 권오현은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처음 삼성에 입사해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이다. 이 책은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 권오현 회장이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고 진두지휘하면서 발휘한 리더십의 진면목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초격차는 리더, 조직, 전략, 인재라는 4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본으로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 레벨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들을 밝힌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집념,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의 차이를 만드는 불변의 원칙들. 기업의 리더는 물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진화된 조직과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라. 삼성의 최고 경영자가 쓴 첫 번째 책.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의 33년 초격차 조직 경영 전략. 2017년 삼성전자는 지난 24년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온 인텔을 무너뜨리고 1위에 올라섰다. 주요 외신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삼성 반도체를 세계 1위로 도약시킨 1등 공신으로 주저없이 권오현 2018년 현재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을 꼽는다. 그는 1985년 미국 삼성반도체연구소 연구원으로 처음 삼성에 입사한 뒤 세계 최초로 64NVDRAM 개발 1992년에 성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혁혁한 성과를 내왔으며 마침내 삼성전자 회장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 인물이다. 또한 그는 변화와 혁신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가 극심한 초경쟁 사회로 진입한 최근 10여 년간 탁월한 리더십으로 삼성전자를 이끈 장본인이기도 하다. 불필요한 의전이나 고리타분한 회의 문화를 싫어하며 열린 마음으로 임직원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을 즐기는 스타일임에도 그와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선비인 줄 알았는데 승부사였다. 라고 입을 모은다.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꺼려 그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지만 2017년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2015에서 2017 3년 연속 국내 최고 연봉을 받은 연봉킹, 샐러리맨의 신화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실질적 최고 수장. 33년 경영 현장의 통찰을 담아내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다. 도대체 삼성의 초격차 전략의 실체가 무엇인지, 삼성을 세계 1위로 만든 권오현 회장의 리더십에는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었는지. 초격차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은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뿐 아니라 권오현 회장이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고 진두지휘하면서 발휘한 리더십의 진면목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다고 여겨져 온 삼성 내부의 인사, 그것도 삼성전자의 실질적 최고 수장인 권오현 회장이 자신의 33년 노하우를 집약하여 세상에 내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권오현 회장은 기존의 조직 체계와 업무 방식은 물론 삼성의 기업 문화 전반을 과감하게 혁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가 삼성의 연구개발직으로 입사해 영업부서, 적자 사업부서 등을 책임지며 전방위적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리더, 조직, 전략, 인재라는 4가지 주제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체로서 피부에 와닿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 저자가 서두에서 밝히고 있듯 이 책은 경영 이론이나 리더십을 다루는 학문 서적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담은 생생한 경영 현장의 기록이자 CEO부터 신입사원까지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비유적으로 쓴 책이다. 모든 조직이 실행할 수 있는 초격차 전략의 진정한 실체. 일반적으로 삼성의 초격차 전략은 2위와의 격차를 더욱 벌려 아예 추격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정도로만 단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결과로서 나타난 단면일 뿐 그 체계와 내막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초격차란 무엇일까?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초격차라고 하면 을의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것, 승자 독식 또는 1등이 혼자 다 가져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다 가져간다는 것도 혼자만 살아남는다는 것도 모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방향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한 기업이 한 제품군을 독점한다면 시장의 생물학적 순기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그 기업의 발전과 변신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194-195쪽. 다시 말해 초격차는 단순히 시장에서의 파워나 상대적 순위를 의미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비교 불가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도록 구성원들의 격을 높이는 것. 그래서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 레벨을 높이는 것. 이 초격차의 진정한 의미인 셈이다. 경영의 4가지 핵심 키워드 리더, 조직, 전략, 인재. 이 책은 초격차로 향하는 4가지 핵심 키워드인 리더, 조직, 전략, 인재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장 리더 탄생과 진화에서는 저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고 탐구한 리더의 본성, 실천 덕목, 일하는 방식, 책임과 의무 등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다. 현재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미래의 조직을 관리하고 성과 창출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저자가 실제로 후배 임직원들에게 해주는 조언인, 회사가 원하는 것은 실력을 늘리라는 것이지 일하는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다. 와 같은 말들이 전곡을 찌른다. 2장 조직 원칙과 시스템 은조직도를 처음부터 새로 그리는 것, 부서의 명칭을 짓는 세세한 노하우, 인재 배치, 성과와 보상 시스템 구축 등 실무적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내용들을 설명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부서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광석화처럼 교차 인사발령을 내버리곤 했던 저자의 실제 경험담 사일로 파괴. 인사팀에서 그려주는 조직도가 아닌 리더가 직접 설계하듯이 그리는 조직도 등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당장 실행에 옮겨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 3장 전략, 생존과 성장은 초격차 전략의 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 상황과 형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맥을 짚어준다. 개선이냐 혁신이냐, 선택과 집중, 신규 사업 또는 적자 상황에서의 전략 등을 상황에 맞게 추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장 인재 원석과 보석 근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및 양성, 더 나아가 그들 각자가 스스로 성장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완벽한 인재는 없다. 그러나 적합한 인재는 있다. 저자는 삼성전자에서 도입, 실행하고 있는 마스터와 펠로우 제도 등을 소개하면서 신입사원부터 중간관리자, 리더에 이르기까지 각각 어떤 훈련과 양성 방안이 적합한지 요목조목 담아낸다. 기업의 손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저자의 일관된 주장은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문제마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변신을 멈추는 순간 모든 개인과 기업은 망한다. 2018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삼성전자의 권오현 회장의 책 출간 예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뉴욕 소재 세계적 에이전시의 수출 제안을 받는 등 해외에서 먼저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인 경영자가 쓴 이 책의 출간은 오랫동안 외국 유명 기업, 외국의 성공한 CEO들의 수입 경제 경영 서적으로 도배되다시피 한 우리 출판계의 담비와도 같은 소식이라 할 만하다. 기술 불모지의 삼성에 입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삼성을 만들어낸 권오현 회장의 명성에 걸맞게 이 책은 그가 33년간 배우고 경험하고 고민한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의지가 곳곳에 담겨 있다. 멈추지 않는 변신은 만화 속에서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내는 박사가 되고 싶었던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었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한다. 변신을 멈추는 순간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집념. 한계를 뛰어넘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의 차이를 만드는 불변의 원칙을 담은 책 권오현의 초격차. 기업의 리더는 물론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진화된 조직과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프롤로그. 어린 시절 제 꿈은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봤던 김산호의 만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주인공 라이파이는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 지금의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만화에서 매력을 느낀 인물은 주인공 라이파이가 아니라 윤 박사였습니다.
윤 박사는 라이파이가 필요로 하는 제비기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를 척척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만능 박사였습니다. 윤 박사의 역할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기에 저는 커서 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박사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 품었던 꿈은 계속 이어져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첫 직장이었던 연구소를 퇴직한 후 공학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도 사실은 어릴 때 품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보다 제조 생산이 더 중요했던 당시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당연히 교수가 되리라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하던 1980년대 초 스탠퍼드 대학의 인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애플 선마이크로 시스템즈 마이크로시스트 미사타 리에르 아인테라인 텔 등 수많은 혁신적인 회사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업붐이 일면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도 학계로 진출하기보다는 대부분 회사에 취업했고 어떤 동료 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의 이런 분위기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교수가 되겠다는 저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의 교육 방법 또한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교육받아 왔는데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for what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기업에 들어가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어릴 때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윤 박사가 되고자 했던 어린 시절 꿈이 결국 삼성 입사의 길로 저를 인도한 것입니다. 초격차를 향한 첫걸음. 1983년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정책기관들은 이 결정에 모두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보고서가 줄을 이었습니다. 반도체를 개발할 연구 인력도 없고 생산 경험도 없으며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서 반도체라는 첨단 기술에 도전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스탠퍼드에서 공학을 전공한 저조차도 삼성이 메모리를 개발하겠다는 발표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그때가 1985년 제가 삼성 반도체에 입사한 해였습니다. 당시 한국 내에는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인력들을 현장에서 채용하여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성 입사를 결심한 이유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도 제게 큰 흥미거리였습니다. 그런 지적 호기심이 저를 삼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의 연구소에서 처음 맡은 업무는 NVIDIA의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진척이 있자 저는 1988년에 귀국을 결정했고 회사는 저를 공정개발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큰 위기감 속에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개발과 생산, 시장 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의 경쟁사보다 수년이나 뒤처져 있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와 연구원 모두 회사 존립에 위기감을 갖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건희 회장의 뚝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결행했던 그의 기업가 정신이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모든 삼성 반도체의 임직원들은 아침마다 반도체인의 신조 10개 항목을 외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일원으로 살아남겠다는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자 다짐이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중 2가지 구호는 지금도 제 삶의 신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never give up. 큰 목표를 가져라 aim high. 이런 단순한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때 전 임직원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외쳤던 아침 구호가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결국 이런 삼성 반도체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쟁 일본 회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여가는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제가 개발팀장으로 일할 때 64NV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삼성 반도체도 메모리 분야의 선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드디어 삼성이 도체의 산업 진입 34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업체 1위가 되었습니다. 기술 불모지에서 시작해 세계 정상에 오르는 기적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끝없는 위기, 끝없는 변신. 연구개발직을 떠나 처음 맡게 되었던 사업부서는 퇴출 직전에 대형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만 전념해왔던 저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의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업 경험도 없었고 시스템 반도체 제품의 시장 경쟁력도 부족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직급조차 낮았으니 고객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납품 기일을 어기고 보내준 제품을 회수해서 들고 나와야 하는 수모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 맡은 대부분의 사업부와 회사도 적자를 내고 있거나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사업 분야를 처음 맡을 때도 적자 상태에서 출발했고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적자 상태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구호를 다시 끊임없이 외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삼성 반도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적자일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은 골 또한 깊은 법입니다. 영광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난관의 문 앞에 서서 번민의 시간을 보내던 때가 가끔씩 떠오릅니다. 적자의 원인도 사업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인재 및 기술력 부족, 투자 미흡, 품질 불량, 제조 경쟁력 취약, 영업력 부재, 경쟁 회사의 전략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 난관의 해결책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 고생과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과감한 해결 방법을 시도해도 크게 트집 잡는 사람이 없으니 제 경영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포기한 부서나 회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그런 자율권이 주어진 모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선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적자 사업부를 맡은 것이 제게는 일종의 행운이었습니다. 흑자 사업부를 맡았다면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과감한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생과 고민의 연속이었지만 적자 사업부를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영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영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나름의 경영 방식을 실제 조직 운영에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경영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은 귀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맡은 소규모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더 큰 사업을 맡게 되었고 결국 전문 경영자로의 커리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하게 된 저는 사업부장, 사장을 거쳐 삼성전자 대표이사라는 과분한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뭉뚱그려 샐러리맨 신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어린 시절 윤 박사가 되겠다는 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닥을 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계속해서 변신하려 했던 치열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압도하지 않으면 잡아먹힌다. 어릴 때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공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부터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40여 년간 제 삶을 관통했던 키워드는 단연코 기술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학생일 때는 기술의 원리를 배웠고 실무자일 때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경영자일 때는 기술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집중했던 모습만 다를 뿐 기술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셈이죠. 저는 이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할 수도 없다. 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변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연구개발부서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변신해야 합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부서 또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해야 합니다. 현재 호황기에 접어든 사업부라 할지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변신이 절실합니다. 변신을 멈추는 순간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변신을 멈추어 버린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조직의 존재 이유를 달성하려면 끊임없이 자신과 조직을 변신시켜야 합니다. 변신을 두려워하고 거대한 애벌레로 남아있으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거대한 애벌레로 남아있는 것에 만족하는 회사나 사업부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애벌레인지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애벌레의 덩치가 커지면 포식자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제가 위기에 빠진 사업부서나 적자 회사를 맡을 때마다 깨달았던 교훈이었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독보적 기술로 슈퍼사이클 장기호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와 방향이라면 차이를 만들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것은 초격차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압도적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1등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초격차라는 압도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변신해야 합니다. 지위가 아닌 삶의 방식. 지금까지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저는 리더의 삶이란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지위나 권위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다르듯 리더의 삶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은 정말 배우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연구개발이 무생물의 결과물을 탄생시키는 이성의 영역이라면 경영은 고객과 직원이라는 인간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감성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성의 영역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감성의 영역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개인마다 다른 감성의 영역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은 어느 정도 고정적이지만 감성적인 것은 계속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은 바로 이런 감성적인 영역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정답도 없고 한마디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신하면서 얻었던 교훈. 초격차를 향한 경영 일선에서 시도해봤던 경험을 정리해 공유하는 것이 후배 경영자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래 초격차란 단어에서 격은 사이가 떨어지다, 멀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는 자격이나 지위 등이 서로 다른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격차란 단어의 격에 좀 더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경영 이론이나 리더십을 다루는 학문 서적이 아니라 저의 경험을 담은 생생한 경영 현장의 기록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라온 성장 환경을 보고 성공이나 실패의 가능성을 속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례를 볼 때 좋지 않은 성장 환경은 리더의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자질을 검증할 때 성장 과정에서 집안이 화목했는가, 어떠한 환경에서 교육받았는가, 어떤 종류의 필요한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가 등의 요인을 살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자주 하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기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도 용납되는 환경은 그 사람을 나쁜 리더로 만들 확률이 매우 큽니다.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성장 환경이 제공되면 그 사람은 거의 100% 나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성장 환경 탓으로만 돌린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부당하다 여길 것입니다. 한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개인의 의도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이 불우해도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 올바른 길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기를 좋은 환경에서 보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격을 본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제로 저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내면의 덕목, 다시 말해 본성으로부터 얻어진 내면의 덕목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진솔함 integrity, 겸손 humility, 무사욕 no greed,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관련 당사자들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진솔함입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 동료와 직원 등 타인에게 행하는 예의 바른 행동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절대로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무사욕의 실천. 이 모두가 어느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면의 덕목입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외적 덕목을 훈련을 통해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통찰력 insight, 결단력 decision, 실행력 execution,
지속력 sustainability. 이 네 가지 외적 덕목은 사실 일반적인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되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실제로 중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속력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보통 리더의 자질이나 능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리더의 성과에 주목하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좋을 때 우리는 그 리더를 실력 있다, 결단력 있다,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적인 것이고 우연과 행운이 결합되어 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 때문에 항상 비즈니스의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시장의 상황 때문에, 또 어떤 때는 리더가 아니라 부하 직원들이 뛰어나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외적 덕목 중에서 지속력이 가장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나 부하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그 리더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현재에 국한된 일입니다. 모든 리더의 성공은 현재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에 성과가 난다 해도 그가 떠난 이후의 부서나 조직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그는 리더의 중요한 덕목인 지속력 관리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이나 회사의 현재 성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지속력이야말로 리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요? 지속력이 없다면 그는 성공한 리더가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에는 그의 리더십 바통을 이어받을 인재를 키우는 것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의 리더는 반드시 예비 리더의 재능과 잠재적인 리더십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물론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리더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이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리더는 그 임무의 바통을 받아들고 뛸 수 있는 미래의 리더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성공이 미래에도 지속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리더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외적 덕목인 것입니다. 여기에 미래를 위한 시스템 정책과 인프라 구축과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그 리더는 더더욱 지속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은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의 개별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갖추어야 할 전인적 자격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리더십 이론은 모두 대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저희 경험에서 우러난 관찰입니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을 골고루 갖춘 리더가 탁월한 결과를 도출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덕목을 골고루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탁월한 리더는 정말 찾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저의 직장 생활 전반부가 어떻게 하면 이런 덕성을 골고루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었다면, 후반부는 어떻게 하면 리더의 덕성을 골고루 갖춘 인물을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리더는 길게 보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리더는 재임 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긴 호흡으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의 사명은 미래를 리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배치도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비유로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가장이라면 미래의 인재는 그 가정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에게서 자녀에게로 세대는 이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자녀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장이 진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내리는 것이고 가장에 대한 평가는 자녀가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상사나 보스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부하 직원들에 의해 내려집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그때 그가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라는 평가를 받는 리더가 진짜 훌륭한 리더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인기에 모든 것을 해치운다인 my terms do everything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모든 구성원이 늘 짧은 호흡으로 단기 성과 short-term performance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리더는 길게 보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똑개와 똑부, 멍개와 멍부. 경영자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경영자 타입을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개, 똑부, 멍개, 멍부입니다. 똑개는 똑똑하게 게으른 경영자, 똑부는 똑똑하고 부지런한 경영자, 멍개는 멍청하고 게으른 경영자, 그리고 멍부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경영자입니다.
대기업에서는 똑개가 가장 이상적인 경영자입니다. 똑똑하지만 조금은 게을러야 합니다. 즉 미래를 향한 통찰력은 뛰어나고 판단력은 우수하지만 권한을 부하 직원들에게 과감하게 위임할 수 있는 스타일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영자입니다. 똑부, 즉 똑똑하고 부지런한 경영자는 본인은 유명해지겠지만 회사와 조직의 발전에는 이득을 주지 못합니다. 너무 부지런해서 모든 일을 자신이 관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하 직원들은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똑부가 이상적인 경영자라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리더는 똑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조직의 장들은 부지런함을 넘어 너무나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나 조직의 장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육체적으로 바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Brain busy, body easy라는 영어 표현을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즉 생각은 골똘하게 하더라도 몸은 바쁘면 안 됩니다. 먼저 과도하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일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또 일하는 시간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시간을 먼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조각가가 대리석으로 어떤 형상을 조각할 때 필요 없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명작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야 합니다. 생텍쥐페리의 명언인 완벽하다는 건 무엇 하나 덧붙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을수록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물론 조직을 잘 이끌기 위해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직위가 높아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지혜는 시대를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리더란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가 독서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 사실 책도 경험이나 생각을 문자라는 매체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는 것이 그 책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가끔은 그런 기회가 있겠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신에 저는 다양한 방면에 종사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 전체를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과의 만남은 때로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사람의 방식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경직성을 발견하면 놀라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는 골방에서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고 다른 분야,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책도 읽고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들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종합해 자신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맡은 조직에 어떻게 활용해 볼까 생각하고 적용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많은 리더들이 인문학을 비롯한 수많은 강좌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순히 자신의 교양만을 쌓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탁월한 경영자는 매년 생각 주간 땡 위크를 보내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직급과 직책이 올라갈수록 일하는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실력을 늘려야 합니다. 소소한 일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사결정자의 조건. 주어진 상황이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고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의 손익이 서로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경영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주주와 직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의사결정자 decision maker는 바른 경영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선행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자의 기본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개방적인 자세를 유지하라. 먼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리더의 위치에 오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단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이런 가능성을 경계하고 조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고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금물입니다.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을 내릴 때는 여유를 가지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집단지성 Collective Intelligence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의 생각보다 다수의 생각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내려야 할 경영적 판단이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반드시 집단지성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집단의 필요가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함께 일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리더 개인의 생각보다 집단의 생각이 모였을 때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리더는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부분을 위임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이런 개방적인 자세를 지닌 경영자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은 시장 조사에서 막강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집단지성의 지표를 참고하겠다는 개방적인 자세가 좋은 의사결정자의 첫 번째 선행 조건입니다. 여유가 최고의 조언자다. 두 번째 조건은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여유입니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의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유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신체적 여유는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폭음, 흡연, 불규칙한 생활 등 건강에 나쁜 습관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 여유는 추진하는 업무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가정, 친척, 친구, 사적인 일 등의 문제가 있으면 회사 업무보다 그쪽에 집중할 시간을 뺏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화만 사성이란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 급박한 재정 상태에 내몰려 있다면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어딘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절박함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중요합니다. 어쩌면 경영자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시간적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결정일 경우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최고의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초기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우리 자신과 상황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즈니스는 없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시에는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우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회사의 운명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하는 운명적인 문제이기보다는 매출의 증대 또는 손해의 증가 등을 초래하는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사활의 문제인지 손익의 문제인지를 먼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려야 할 결정이 회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익의 문제라면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손실이나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증대시켜서 손익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회복적인 측면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미래를 잘 준비하겠다는 것은 오직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즈니스는 과잉 경쟁이라는 현상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수익이 나고 미래도 안정된 비즈니스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레드 오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미래의 기회까지 잡으려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분야의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호황 국면에 현혹되지 말고 미래의 위험을 무릅쓰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해도 그 순간의 호황에 만족한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미래를 지체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일로 파괴. 그들만의 왕국을 파괴하라.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놀랍게도 모든 조직, 모든 회사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앞서 적자 사업 부서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불행한 회사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다른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만성적인 적자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들 다른 이유를 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적자가 계속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든 적자 부서의 구성원들이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런 상황에서 리더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요? 실적이 좋지 않은 회사나 부서의 공통점은 모두 사일로 쌓여 곡식 등을 저장하는 굴뚝 모양의 창고처럼 사업 부서와 인력 자원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활해야 할 커뮤니케이션은 한 개의 사일로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다른 사일로에 있는 사업 부서나 구성원과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입니다. 불행한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불행한 가정의 부부는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각자 TV를 보거나 휴대폰에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자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친밀한 교류가 없습니다. 반대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대화하고 친밀한 감정을 교류합니다. 그렇다면 사일로처럼 분리되어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회사의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하자는 슬로건만 내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행복하지 않은 부부에게 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부부는 대화의 부재가 그들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자 회사나 부서의 모든 구성원은 소통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사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다. 사일로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 특히 책임자를 서로 교차 배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로테이션을 시키는 것이죠. 자신이 어느 사일로로 배치될지 모를 정도로 극적인 로테이션을 시키면 사일로 간의 폐쇄적인 구조는 와해되고 소통이 시작됩니다. 초격차 전략.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본격적으로 초격차 전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반도체 산업의 배경을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산업이 형성된 것은 1980년대 PC가 보급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반도체 기술 발전으로 PC 성능이 향상되었고 응용 분야도 확대되면서 시장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모리 반도체의 사용량이 급증했죠. PC와 반도체 산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선순환의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자 미국과 일본의 선진 전자회사들 대부분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삼성이 이 시장에 진입한 것은 1983년의 일입니다. 이렇게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반도체 시장에서는 20여 개 이상의 회사들이 무한 경쟁에 치킨 게임. 두 명의 경기자 중 어느 한쪽이 포기하면 다른 쪽이 이득을 보게 되며 각자의 최적 선택 합테모 초이스의 다른 쪽 경기자의 행위에 의존하는 게임을 벌였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하고 공격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PC 시장의 사업 상황에 따라 반도체 사업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 과잉으로 1년 사이에 가격이 70에서 80%까지 급락하던 해도 있었고 공급 부족일 때는 없어서 못 파는 해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약 4년 주기로 반복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주기성 사업 사이클 비즈니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빗물에만 의존하는 천수답 농사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과 대규모 투자를 감당하지 못한 많은 회사들이 퇴출되었지만 2000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계속 치킨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초격차 전략의 진정한 의미. 수년간의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 후 삼성의 경쟁력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이어져 시장 점유율, 매출, 이익 확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부문의 혁신으로 초격차 전략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킨 셈입니다. 반도체 라인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의 초격차라고 하면 의뢰 삼성만이 할 수 있는 것, 승자 독식 또는 1등이 혼자 다 가져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다 가져간다는 것도, 혼자만 살아남는다는 것도 모두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 방향은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한 기업이 한 제품군을 독점한다면 시장의 생물학적 순기능을 잃게 될 뿐 아니라 그 기업의 발전과 변신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초격차는 단순히 시장의 파워나 상대적 순위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비교 불가한 절대적 기술 우위와 끊임없는 혁신, 그에 걸맞은 구성원들의 격을 의미해야 합니다. 제가 경영 현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씩 실현시킨 초격차란 미래를 대비하여 기업의 모든 차원을 과감히 혁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누군가와 비교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고 기술은 물론 조직, 시스템, 공정, 인재 배치,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격,
레벨을 높이는 것이 초격차 전략의 진정한 의미인 셈입니다. 따라서 초격차란 규모나 자본에 의해 그 실현 가능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혁신을 향한 리더의 의지, 구성원의 주도적 실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실행에 옮겨 자신만의 격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혁신 전략,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다. 혁신만이 생존이다. 어떤 기업이 불확실한 경영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예술과 같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돌발적인 경영 환경에 직면해서 생존과 폐업의 갈림길에 내몰렸을 때 경영자들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혁신을 원한다면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혁신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혁신으로 방향을 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교체시켜야 합니다.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어 불평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존치시킨 채 혁신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강점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이 보이는 여러 분야의 인력과 자원을 골고루 분산시킬 것인가? 한 분야에 집중과 선택을 할 경우 다른 조직의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치열한 고민들이 경영의 현장에서 항상 대두되기 때문에 경영자는 창조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예술가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오너 경영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가업으로 부친에게서 금융회사를 물려받은 젊은 오너 경영자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재벌가 자제입니다. 그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통 산업에 속한 금융도 이제 새로운 경영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그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회사를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식 투자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부동산 투자와 개발에 참여하는 사업 영역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식 투자 수수료에 의존하던 기존 사업 모델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결집력을 발휘하면서 이 젊은 오너 경영자의 새로운 사업 방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이런 딱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인지 그 젊은 경영자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이 전자, 금융, 건축, 수출입 상사 등의 다양한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삼성전자 부분이 그 중에서 월등한 매출과 수익을 기록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 선택과 집중의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특별히 기존 조직의 반발을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 경영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를 혁신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개선하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그 경영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저는 그냥 생존 서바이벌을 원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솔직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젊은 경영자에게 이어서 해주었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을 원한다면 개선이 아니라 혁신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선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리고 혁신을 원한다면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혁신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기존에 의해 당사자들 스테이크홀더의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 모두 저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혁신으로의 방향 전환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혁신으로 방향을 정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람을 교체시켜야 합니다.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의 인력을 교육해서 혁신의 방향으로 내부 분위기를 전환시킨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만약 사람을 교체해야 할 경우 이 점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혁신을 위해서 인적 자원의 물갈이가 불가피할 경우 예상과 기대를 초월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주어 기존 사람들이 불평 없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혁신의 과정이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존치시킨 채 혁신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젊은 경영자에게 들려준 저희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가혹한 방식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현실적인 변화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시대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저희 생각입니다.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혁신도 초격차도 없습니다. 초경쟁 시대의 선택 전략. 세계 경제가 초경쟁 상태에 접어든 이후로 새로운 조직 행동론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견해들은 한마디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신기술이 범람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자칫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말고 그야말로 모든 옵션을 동시에 실행에 옮기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초경쟁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시기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는 두 개의 중요한 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두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한을 둡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두 가지 급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지만 3개월 후에는 무조건 그 두 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는 원칙을 구성원들과 미리 공유하는 시기입니다. 3개월의 시한을 정확하게 설정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두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하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가 끝나는 6월 30일, 이때 무조건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시한을 둡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시 한 가지로 확정되면 모든 인력을 그 일에 집중 투입합니다. 특히 적자 사업부를 맡았을 때 이런 방식은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집중력을 잃고 우유부단하게 대처하면 결과는 항상 기대 이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전략. 능력보다 열정 있는 사람을 투입하라. 신규 사업에 투입시킬 인력은 특수 임무를 맡은 일종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기의 특공대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좋습니다. 능력과 경험이 있는 인재들은 당장 이익도 크지 않고 실패 확률도 높은 신규 사업에 파견되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반면 나 정말 그 일 해보고 싶다. 진짜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선발해서 보내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규 사업에는 열정이 먼저 passion first입니다. 인재의 유형과 양성 방안.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인재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인재 양성에 활용해 왔습니다. A.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preventative and proactive. 본인 스스로 성취 동기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타입이 가장 이상적인 인재상입니다. B. 개선 의지가 있고 반응하는 사람 corrective and reactive. 조건 반사를 생각하면 이런 비급 인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인재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혹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동하기보다 외부의 지시나 자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C.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사람 passive and inactive. D. 방어적이고 방해하는 사람 defensive and interruptive. 마지막 C. D 두 유형의 인재는 앞에서 강조했던 인재풀에서 반드시 먼저 퇴장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본인이나 조직의 개선을 위한 열의가 없는 사람,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아예 논의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A급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사업을 펼칠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출중한 사람들은 아예 입사를 시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에게 맡겨진 사명은 사실 이런 인재를 찾아서 그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조직의 리더들에게 주어진 인재 채용의 현실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경력 직원을 선발하거나 임원으로 임명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일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봅니다. 습관적으로 저는 그런 분야는 잘 모릅니다. 제가 잘하는 전공 분야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리더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수년 전에 도입한 마스터와 펠로우 마스터 앤 펠로 제도를 이런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기술 개발에 탁월한 재능을 보이지만 조직 운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연구해서 생산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한 인재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임원급에 해당하는 마스터와 펠로우의 직책을 부여해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대신 이 사람들에게는 조직관리나 매니지먼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후배가 당신의 보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하면 이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됩니다. 특단의 3할 대처 방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재교육을 폐할 것인지, 재거 리무브할 것인지, 아니면 교체 리플레이스 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3개의 R로 시작되는 대처 방안이 다소 잔인하게 들릴 것입니다. 재교육 리페어, 재거 리무브, 교체 리플레이스 중에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부품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이론을 공공연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여기서 제시하는 3할은 한 장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4할 대책에서도 언급한 것입니다. 즉 신입사원부터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제가 인재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대처법은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경영자란 직원을 사람으로 대해야지 기계 부품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생존이 달린 긴급한 위기 국면에 처했을 때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안위가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고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회사는 치명적인 손실을 얻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실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재교육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교체가 가능한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결정적이던 그 사람의 영향력을 줄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소크라테스.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할 때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야생마가 드러나는 순간이지요. 그 야생마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이따금 조직 생활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입니다. 자신의 판단을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큰소리치는 인물이죠. 리더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했을 때 이런 야생마는 때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야생마들은 조직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맹신하고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묵살하며 아나무인으로 행동해서 조직의 균형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런 사람들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원래 야생마들은 다루기 힘든 법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하 직원과 논쟁이 붙으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에 리더들은 그런 야생마들 앞에서 침묵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야생마와 같은 직원을 다루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제가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다음 그 사람에게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그런 야생마들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이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한 30분 정도 마음껏 자신의 견해를 펼치게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논리나 대책의 허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제 저의 경험이나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야생마의 논리의 맹점을 지적합니다. 야생마가 어떤 논리를 내세우든지 시간이라는 프레임에서 볼 때는 늘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왜 그때는 안 되었죠? 라고 질문하면 모두 당황합니다. 그렇게 대책이 완벽하다면 왜 그때는 대책을 세우지 못했죠? 라고 질문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 결과를 내지 못했는지 추궁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지적을 하고 나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던 독불장군, 혼자서 날뛰던 서무당, 혼자서 아는 체하며 좌충우돌하던 야생마도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야생마의 날뛰는 본성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대화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도록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경영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곤 합니다. 실패와 극복에 관한 나 자신의 이야기.
위기와 시련에 직면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지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약점을 성찰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 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각각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당시 최고 명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60년대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입학시험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명문중학교, 명문고등학교의 입학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2번이나 낙방하는 쓰라린 경험을 했던 거지요. 공부는 잘한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는 악몽과 같은 경험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내 실력이 월등한 게 아니구나.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것이지요. 그래서 더욱 겸손해졌던 것 같습니다. 실패에 대한 내성도 그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시험에 다 붙어서 명문 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면 기고만장했을 것이고 추측건대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결코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난관을 통해서 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제게 닥친 역경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던 것 같습니다. 배우는 일은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닥친 도전과 역경은 반도체 관련 연구원으로 일하던 제가 사업부서로 전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소규모 사업팀을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연구하고 제작하기만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 반도체를 팔아야 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업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R&D만 하던 제게 장사를 하라는 새로운 임무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퇴사를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으니까요. 그 두 번째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공격적인 정신을 유지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때 저를 지탱해준 힘은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갖자, 도전 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난관을 극복하자 등 아주 기본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어쨌든 새로 주어진 임무를 난관이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고비를 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세 번째 시련은 제 후배가 저희 상사로 발령이 났을 때였습니다. 학교 후배가 저보다 먼저 승진을 했고 저는 그 후배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편치 않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삼성 반도체의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 사업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라 제가 맡은 부서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배가 제가 맡고 있는 사업부의 상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회사가 저를 내보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쟁에서 졌으니 물러나라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와의 경쟁에서 졌기 때문에 솔직히 기분도 나빴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제 부하들에게 먼저 밝혔습니다. 그때 제 부하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정작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만두시겠다는 겁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부하 직원들에게 해왔던 말이 있었으니까요. 회사라는 조직은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다. 먼저 회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부서가 잘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잘 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조직이나 회사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결국 제가 한 그 말이 자승자박이 된 셈이었습니다. 제가 늘 해왔던 말을 제가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동료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내가 늘 그렇게 말해왔는데 내가 그걸 어기면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솔직히 기분 나쁘다. 하지만 우리 함께 실력을 키우자. 함께 더욱더 노력하자. 이런 각오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던 반도체의 시스템 LSI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고 다행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후배가 저를 제치고 상사로 임명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주었고 솔직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더 분발할 수 있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배에게 업무 보고를 해야 했던 인고의 세월은 무려 8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참자.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새기며 그렇게 8년의 세월을 버텼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종 난관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실패의 쓴맛을 본 뒤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미약하게나마 응원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극복과 성장. 실패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면역력을 기른다는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와 시련은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회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쓰러졌다면 그것은 신체적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개인이 그런 위기에 노출되기도 하지만 회사도 그런 갑작스런 위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잠시 방심한 탓에 갑자기 도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든 회사든 이런 신체적인 위기는 예방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먹고 마시는 음식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또 미리 백신을 맞아서 갑자기 닥칠지 모르는 질환이나 어려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더 센 병균이 침입했을 때를 대비해서 면역력을 길러주는 예방주사를 맞아두어야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갑작스러운 신체적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미리 사소한 실수 minor mistakes를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사소한 실수를 자초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이런 사소한 실수가 일어났을 때 미래에 닥칠 위기의 사전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실수를 해봐야 큰 실수 big mistakes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경영을 하다가 작은 실수가 발생하면 그것을 더 큰 실수에 대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작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나 부서가 있다면 무조건 나무랄 것이 아니라 더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삼으십시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실수들이 모여서 큰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작은 실수를 단순한 잘못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더 큰 실수를 막을 수 있는 예방 백신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에필로그. 이제는 산업 구조가 바뀌어서 평균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생산하는 교육 시스템이나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인사 시스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옛 시대의 시스템들은 다른 선발주자들이 이미 이루어낸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낡은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따라잡을 수 없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날 때가 왔습니다. 경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아직 모순이 잔존해 있는 인사 시스템, 평가 시스템, 그리고 훈련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어 보고 싶었는데 그 일을 완결시키지 못한 것 같아 작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를 향해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경영의 모순을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의 선두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삶은 도전의 연속이었고 또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변신의 과정이었습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엄중했던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후배 경영자들에게 도전과 성장은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조용히 물러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수많은 난관을 지금까지 극복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이 과업을 잘 수행해 내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